어머니, 이제 이만 나가 주셔야겠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안정순 할머니는 자신을 쫓아내려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고 이제는 시어머니마저 맨몸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순 할머니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머리를 감싸쥐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지난 세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앞이 캄캄했지만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 덕에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고 약사라는 탄탄한 직업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순 할머니는 아들의 약국을 위해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해 2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아들의 독립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아들의 기반을 마련해준 덕분에 이제 아들이 가정만 꾸리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친구를 데려온 것입니다.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녀는 외모도 곱상하고 인상이 순해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안정순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선아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결혼할 사람 부모님만 만나면 되지 뭐. 예비 며느리라는 여자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안정순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눈치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답답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약국 건물 1층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준비하느라 그만뒀어요. 그럼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인가요? 아니요. 이제 결혼할 건데 취업은 안 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잘 벌 테니까요. 순간 안정순 할머니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맞벌이 하던데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나 그녀의 물음은 대답 대신 불편한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랬어요? 뭐가 말이냐? 왜 선아한테 눈치를 줬어요? 내가 잘 벌면 되지 며느리 직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정순 할머니는 터질 듯한 마음을 꾹 눌러서 대꾸했습니다. 그냥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본 것뿐인데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아가 기분 나빴다고요. 너 말을 참 이상하게 하는구나. 내가 뭐라고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다. 아들의 말투는 끝까지 안정순 할머니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혼수 채워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만 쓰라고 한 게 뭐가 무시야. 직업은 뭐냐, 가구는 내가 새로 사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말이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 내가 정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듯 각색이 됐잖아. 그리고 아들은 왜 벌써부터 팔불출 짓을 하는지 정말 유난을 떨어대고 나중엔 애미 잡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엄마도 나쁜 시어머니 하기 싫잖아요. 알겠다. 더 할 말 없으면 끊는다. 도무지 안정순 할머니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아들의 뜻대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며느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들은 모르는지 좋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치도 없는 미련 곰탱이 아들,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안 씨의 말처럼 며느리는 혼수 없이 몸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약국까지 있으니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안정순 할머니는 나쁜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김장 때도 부르지 않았고 한 번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일에 며느리가 전화 한 통 없었어도 서운한 기색은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갈치 조림 먹고 싶은데 좀 해다 줄 수 있어요? 갈치 조림은 아들이 독립하기 전 일주일 내내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양념만 조금 해서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들은 해 먹을 줄 모르니까 그렇지요.
아들 집과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보단 직접 해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아들의 말에 안정순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땀이 삐질 흘렀습니다. 그냥 좀 사 먹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래도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찌 안 해주고 배기겠어. 넉넉하게 해달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아들에게 도착하니 음식 전달이 문제였습니다. 선아,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있지. 나온다고 뭐 말을 해요? 그냥 오면 되지.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거 경비실에 두고 갈 테니까 바로 가지고 가라고 해. 날이 더워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돼. 번거롭게 뭘 그래. 거기까지 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가게. 안정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가 전화를 안 받네. 그냥 올라가서 초인종 눌러. 그러다 욕먹는다. 내 친구 정옥이가 말없이 찾아갔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경비실에 맡기지 말고 그냥 올라가. 상하면 어떡해? 나 바쁘니까 끊어야 돼. 안정순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보따리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었고 문 앞에 두고 돌아섰는데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자다 일어난 듯 졸음이 가득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서아야. 며느리는 눈이 커질 듯 놀랐습니다. 잠이 달아난 표정으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게 태석이가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왔는데. 하지만 왠지 모르게 죄인이 된 듯 어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인상을 구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밑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던데. 자고 있었어요. 하루 전에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자신도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찾아오면 무척 싫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꾸하진 못했을 텐데 요즘 몇몇은 예전과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하도 오늘 가져다 달라 해서 경비실에 맡겨 놓으려고 했더니 상한다고 올라가 보라고 하지 뭐야. 며느리는 문틈으로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듯 보였고 결국 안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놔라. 그리고 이따가 태석이가 오면 데워서 먹어. 손만 불쑥 내밀어 반찬통을 넘기고 며느리는 문을 찰컥 닫았습니다. 그 앞에서 안 씨는 눈만 꿈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대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고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기에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더운 날 땀을 흘리며 온 시어머니에게 들어와서 찬전이라도 대접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닫아버리다니. 물론 당일에 찾아온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습니다. 석도 모르고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왜 그냥 갔어요? 놀다 가지. 하지만 괜히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안 씨는 별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서운함이 희미해져 갈 무렵 안 씨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에도 안 씨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은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생일이라고 며느리와 함께 찾아온 것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조금 보태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렸어요? 제가 챙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누가 챙기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됐지. 화해하려는 듯 저녁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엔 집이 좁지 않아요. 안 씨는 남편과 아들, 셋이서 살던 집이었기에 혼자 살기엔 작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나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약국 차리면 어때?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면 되잖아. 이 말의 문틈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눈치를 살피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야, 월세 자꾸 올리니까 그냥 상가를 사서 차리면 어떨까 싶어. 하지만 그때 며느리는 다급히 아들의 허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안 씨에게도 다 보일 정도로 급하게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안 씨는 아들과 합쳐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노후 자금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고 겨우 모아둔 통장과 이 집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 자신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었죠.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니 너희 모아둔 돈 있으면 대출 좀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안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넓은 집 혼자 살면 손해고 우리도 대출 받아서 상가 사면 손해인데 뭐하러 그래? 이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역시 불편한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난 좀 그렇다. 불편해?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해? 아들은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아도 당연히 불편하지. 왜 내 생각만 하니?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안 씨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영부영 생일 축하도 끝나고 결국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어차피 나중에 엄마 더 나이 들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조금 빨리 모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평생 같이 살면 되지. 서아가 좋아하겠냐? 서아도 좋대. 며느리도 좋다고 했어. 아들의 말에 안 씨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합가하자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가 엄마 모실 거잖아. 내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집 명의를 내 명의로 해줘. 안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에게도 물어보니까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같이 살 거면 명의는 상관없지. 난 같이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명의까지 줘가면서 합치자는 거야. 아들이 서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10년 안에는 우리가 모셔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좀 앞당기자는 건데 그게 싫어.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알아서 살 텐데. 그럼 우리가 빚내고 살아야 하겠어. 생각 좀 해보라고. 안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여태 여러 번 서운한 일들도 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될 일도 걱정이었죠. 그런데 안 씨가 살고 있는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며느리의 임신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임신해서 혼자 살림하기 힘들어요. 아기도 태어나면 어머니가 좀 봐주셔야죠. 어머니도 적적하실 텐데 같이 오순도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지쳤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이 집도 아들 것이 될 텐데 뭐가 그리 중요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합가를 하게 되었죠. 그래, 우리 손주도 보고 좋지 뭐. 좋게 생각하자. 그러나 따로 살았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요리는 라면 하나뿐이었고 대부분의 식사는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안 씨의 입장에서는 그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벌이도 아니고 전업주부인데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 먹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내 아들 입으로도 들어가고 임산부인 며느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내가 신경 써서 차려주면 되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요리뿐만 아니라 집안일에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자리에 뱀 허물 마냥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릇은 깨지기 일쑤였고 항상 거품이 묻어 있었죠. 스스로 집안일을 떠맡게 되었고 급기야 모든 일이 안 씨에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물 좀 주세요.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는 마치 상전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없으니 안 씨를 엄마로 생각하는 듯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오늘은 칼국수가 먹고 싶대요. 그래, 금방 해줄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기 핑계를 대며 이건 먹고 싶다,
젓건 먹고 싶다.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안 씨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침에 밥을 차리고 점심에 며느리가 먹을 밥을 준비한 뒤 출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다시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가 꼬박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정신없이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집 온 게 아니라 자신이 시집 온 듯한 느낌이었죠.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줘야 하니 주말에도 편한 모임에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 점심에 같이 갈비찜을 먹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머니, 찜 진짜 맛있어요. 그래, 나도 친정 엄마한테 배운 방법이야. 그래요, 식당보다 더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랴. 그런데 며느리가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고는 잘 먹었다는 말도 남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밥은 다 먹지도 않고 말이죠. 그 모습이 이상했지만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안 씨는 그만 의자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봐. 왜 그래, 갑자기. 아들은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선아한테 집안일 안 한다고 눈치 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밥하라고 눈치 줬잖아. 왜 임신한 사람한테 그래? 밥 못하면 엄마가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 시키려 그래.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황당한 마음에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나한테 밥하라고 했던 적이 있나? 같이 살기 시작한 초반에 며느리가 한 요리를 몇 번 먹어봤는데 도저히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요리는 오래전 일이었고 그나마 제대로 된 요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를 부려먹는다고 할까봐 그런 적도 없었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요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 거야? 요리 배우라는 게 아니라 갈비찜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알려주려던 거지. 안 그래도 임신해서 예민할 텐데 엄마가 좀 조심해줘. 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죠. 이렇게 보면 선아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야. 내가 뭘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고 동네에서 소문났던 아들이었는데 이런 멍청이가 될 줄은 몰랐어. 혼자 살 때는 자유롭고 좋았어요. 가끔 아들과 통화하면 애틋하고 안 씨의 삶에도 한 자락의 위로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은 나쁜 시어머니라는 이미지로만 남아버렸습니다. 남들은 시집살이 할까봐 시어머니와 살기 싫어한다는데 나는 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야 하는 걸까? 원래는 나 혼자 먹을 것만 챙기고 그때그때 치우면 크게 손 뗄 일도 없었어요. 단출한 살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집안일도 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마치 어린 아들,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이렇게 아들에게 한 소리 듣는 것도 자잘한 일까지 두 손으로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안 살림을 모두 안 씨가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는지 며느리가 노발대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기까지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우리 아빠는 용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드리려면 똑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안 씨는 한숨이 나왔어요. 사실 100만 원은 식재료 사고 살림살이를 유지하는 데 쓰다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었죠. 안 씨는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본 적도 없었고 그저 생활비로 받고 있던 돈이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네. 이건 내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받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희 친정 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대화는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공평하지 않다며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였죠.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어도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들은 그냥 화가 나서 100만 원씩 주겠다 며 달래려고 했어요. 부부싸움이 될까봐 안 씨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지만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100만 원을 사돈에게 드리든 안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돈으로 한 번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점이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달래고 있는 아들도 모자란 놈 같았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고 그저 부인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오냐오냐 하는 게 등신이 아니면 뭐겠어. 그런 아들을 보며 무엇이 부족해서 저렇게 사는지 참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목소리 높여봤자 집안이 분란이 날 뿐이라는 걸 알기에 안 씨는 오늘도 참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국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육아도 전적으로 안 씨의 몫이 되었어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봐야 했기에 하던 일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아기가 울어서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아기 좀 봐주세요. 그러고는 쌩안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 새벽에 아이에게 분유를 주는 일도 대부분 안 씨가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쯤 되니 며느리가 자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안 씨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고 내가 노후에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꽃놀이도 가고 여행도 가며 즐기며 살고 있는데 안 씨는 시간도 없고 몸도 지쳐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 삶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가면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으스대며 효부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실상은 명의만 넘겨줬을 뿐 내 집에서 내가 아들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말이죠. 아들에게 생활비 외에는 일절 용돈으로 받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지출은 안 씨의 지갑에서 나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아들 부부가 고마워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아이가 점점 잘 크니 집의 공간이 부족해졌고 아이 짐도 늘어나면서 아이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졌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 3개짜리였는데 그중 방 하나는 너무 작아서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어요. 안방은 아들 부부가 들어오면서 내준 지 오래였고 우리 준서도 방 하나 있어야겠어요. 그래, 애도 커가면 방 하나 있어야지. 며느리가 손녀의 방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안 씨는 창고를 비워줘야 하나 고민했죠. 꽉 차 있는 물건들을 어디로 치워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침대 하나 넣으면 빠듯한 방이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 좀 더 클 때까지는 지낼 수 있을 듯 했어요. 중학교나 올라가면 이사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원룸 하나 구해드리는 건 어때요? 뭐, 원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죠. 아니, 어머니도 그동안 집안일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준서 방도 만들어야 하고 내 생각엔 어머니한테 드리는 생활비로 우리가 가사도우미를 몇 번 쓰고 어머니는 나가셔서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 집이 엄마 건데 나가시라고. 어떻게 그래? 이게 왜 어머니 거예요? 당신 거지.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엄마를 쫓아내냐고. 말을 왜 무섭게 해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동안 원하시던 대로 자유롭게 사시라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죠. 바보 같은 아들은 솔깃했어요. 애도 많이 커서 이제 곧 초등학교 가니까 어머니가 돌봐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한탄하시고 그 말을 들은 안 씨는 방문 밖에 서서 시트콤을 보고 있는 듯 했어요.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며 하나밖에 없는 집을 평생 모시겠다 어쩌겠다 하며 가져가더니 실컷 부려먹고 다 빠지니까 빈털터리로 쫓아내려는 생각을 하다니 너무 괘씸했습니다. 이건 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안 씨에게 일어난 것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을 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죠. 아들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만 이미 명의까지 돌려준 상태라 꼼짝없이 안 씨가 내쫓기게 생겼어요. 물론 억지로 끌어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이 나온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었죠. 며느리도 그렇지만 아들 부부의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싫었어요. 너희 여기 좀 앉아봐라. 그날 저녁 안 씨는 아들 부부를 불러 앉혔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들을 것 없다. 내가 먼저 말할게.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그래, 이 아파트 명에 다시 돌려줘라. 안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려면 멀었고 이 집 가져가려면 그때 가서 상속받아 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집 팔아서 약국 샀는데 우린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 돈 잘 벌잖냐.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전세부터 시작하던가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왜 저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다. 며느리의 눈물 바람인 모습에도 안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눈물에 쏘가 몇 년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따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엄마, 원룸 구해주고 다달이 생활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말이 되니? 이 집은 내 집이었고 넌 이미 약국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지 않았냐. 이미 그 집은 팔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뭐, 너네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냐? 내가 너희 모시고 살았지.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너무하시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라. 도대체 누가 너무한 건지. 그럼 어린 애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그 점은 안 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죠. 그래, 어차피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겠지. 이 집 담보로 집값의 반만큼 대출받아서 줘. 그러면 내가 나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이게 엄마로서 마지막 배려다. 그 말에 며느리가 실신할 듯이 철푸덕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일단은 이모 집에 좀 가 있어. 이러다 집사람 쓰러지겠어.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애까지 데리고 나가야 해. 어리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안 씨를 아들이 벼랑간 팔을 잡아 현관으로 끌어갔습니다. 일단 이모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차분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될 것 같지 않자 안 씨는 간단한 짐을 챙겨 여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잘 살고 있던 안 씨의 인생에 며느리라는 돌이 하나 던져졌고 그 돌이 만들어낸 파문이 안 씨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만 탓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홀대하고 쫓아낸 아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운 자신이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는 없어 안 씨는 집을 찾거나 돈을 받거나 해야만 했습니다. 친아들을 상대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